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1살 이상훈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해서 단지 정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이고요. 주말에는 대리기사 일을 해서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더 법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중견 제조업체 생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월급 480만 원을 받았고 33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것은 2022년 12월 제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시작됐습니다. 그날 인사팀에서 퇴직금 사전 정산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예상 퇴직금 4억 2천만 원, 33년간 일한 대가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통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적금 1억 3천만 원, 예금 5천만 원을 합치면 총 6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58세였으니까 7년의 공백기가 있는 거죠. 그 7년 동안은 연금 한 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6억으로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약 166만 원밖에 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166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병원비, 관리비, 식비, 통신비만 해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당시 29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번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26살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하냐고. 딸 대학원 졸업까지 2년은 더 걸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33년을 일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6억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 3%도 안 됐고 그걸로는 월 15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3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했습니다. 생산관리라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공정을 관리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일.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퇴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송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퇴직 이후의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166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주변 동료들을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치킨집을 알아보고 누군가는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장사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손님을 상대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요. 변화는 2023년 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퇴직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송 부장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송 부장은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선배였죠. 고깃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근황을 물었습니다. 송 부장 얼굴에 여유가 가득했어요. 요즘 뭐하고 사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에 강남 쪽 도곡동에 작은 원룸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매매가는 9억 정도 했는데 전세를 끼고 사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6억 좀 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달 월세가
55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550만 원. 제가 팀장으로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그만큼 들어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송 부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업체에 맡겨서 손 하나 안 댄다고 했어요. 월 50만 원 주면 세입자 관리부터 고장 수리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남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세 550만 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안정적인 노후, 완벽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2월 둘째 주 토요일 분당 정자동 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한 매물을 보여줬어요. 정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총 12가구, 매매가 9억 5천만 원, 현재 전세가 3가구 들어가 있는데 각각 7천만 원씩 총 2억 1천만 원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돈은 7억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6억 있으니까 1억 4천만 원만 대출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현재 월세 수입은 9가구에서 약 42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직접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역에서 정말 5분 거리였고 주변에 편의점, 카페, 음식점들이 많았습니다. 건물은 8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외관도 깔끔했고 관리 상태도 괜찮았어요. 밤새 고민하며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월세 420만 원에서 관리비 40만 원 빼면 380만 원, 대출이자 약 70만 원 내면 순수익 310만 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생활하기에 넉넉했고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을 믿었습니다. 33년간 생산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일이 제 전문이었어요. 건물 관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내내 그 건물만 생각했습니다. 송 부장에게도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송 부장은 적극 추천했습니다. 분당은 안전한 지역이고 역세권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420만 원,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하는 여유로운 일상,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아내와 여행도 가는 모습, 완벽한 노후 설계였습니다. 3월 초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건물을 사기로 결심한 거죠. 이제 남은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3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분당에 괜찮은 원룸 건물이 나왔다고 매달 42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33년 모은 돈을 그렇게 날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날리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송 부장도 성공했고 위치도 좋다고 말했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수익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월 420만 원에서 각종 비용 빼면 310만 원 남는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건물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무엇보다 60 가까운 나이에 1억 넘는 빚을 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큰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씩 쓰면서 안전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작은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도 제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6억 까먹고 살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송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송 부장은 자기도 처음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결국 밀어붙여서 했고 지금은 부인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가족들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거의 안 했고 아이들도 저를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월 셋째 주 혼자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과 신용대출 4천만 원, 총 1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출 금리는 연 5.2%로 월 이자는 약 6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계약 날짜를 잡았고 그날 저녁 다시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계약일 당일 혼자 부동산 사무소로 갔습니다. 통장에서 6억을 이체했어요. 퇴직금 4억 2천만 원과 평생 모은 예적금 1억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도 함께 송금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9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했다고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곧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요. 4월 1일 첫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420만 원. 59년 인생에서 일하지 않고 받는 첫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렜고 동시에 안도했어요. 진짜로 들어오는구나. 앞으로 매달 이 돈이 들어오는구나. 통장 화면을 캡처해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잠깐 보고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5월에도 정확히 4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관리비 40만 원을 빼고 나면 380만 원, 대출이자 65만 원을 내고도 315만 원이 순수익이었죠. 오랜만에 아내에게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월세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6월에는 아이들 용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큰아들에게 50만 원, 작은 딸에게도 50만 원을 쥐어줬어요. 아이들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 분위기도 예전처럼 화기애애해졌어요. 7월 어느 토요일 회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한 동기들이 모였는데 김 차장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고 박 과장은 아직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당에 작은 원룸 건물을 샀다고 매달 42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동기들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김 차장이 눈을 크게 뜨며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김 차장이 따로 연락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김 차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도 건물 투자를 생각 중이라며 어디를 알아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다 알려줬어요. 8월이 되자 완전히 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자동으로 420만 원이 입금됐어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는데 당신 결정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의 인정. 그게 제가 가장 원했던 거였거든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도 없는 삶.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였습니다. 9월 초 김 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원룸 건물 계약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일산 쪽에 괜찮은 매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분 좋았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가족들도 만족했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를요. 어느 날 관리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층 세입자 한 명이 다음 달 말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새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관리회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일주일이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광고를 내고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1개 방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385만 원이었으니까요. 11월 초 직접 건물에 가봤습니다. 관리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문의 전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역 건너편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신축 원룸 분양 안내, 2024년 8월 입주 예정, 15층 규모의 대형 원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도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12층짜리 원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정자동 일대에 신축 원룸이 무려 5개나 건설 중이었어요. 총 300가구가 넘는 규모였죠.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신축 원룸들이 입주하면 기존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리 건물도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12월에 두 번째 공실이 생겼습니다. 2층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어요. 계약 만료까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중도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회사 근처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공실 2개, 월세 수입이 4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었어요. 70만 원이 감소한 겁니다. 관리비 40만 원 빼고 대출이자 65만 원 내면 순수익이 24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불안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12월 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1층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었어요.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추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많다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2금융권을 알아보라고 조언했어요. 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을 추가 담보로 잡고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금리는 연 12%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었죠. 기존 대출이자 65만 원에 70만 원이 추가되니 총 135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통장에서 7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숨이 막혔어요. 빈방에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조건을 낮췄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 원이던 것을 보증금 500에 월세 32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3월에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4층 세입자 2명이 동시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어요. 공실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수입이 280만 원으로 급감했어요. 관리비 40만 원 빼고 이자 135만 원 내면 순수익은
10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 중순 관리 아주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4층 보일러 2대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10년 넘은 구형이라 부품이 없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대당 180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3층 화장실 배관이 터졌습니다. 아래층까지 물이 새서 천장 수리까지 해야 했어요. 총 비용 220만 원. 4월 들어서는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층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다 망가졌어요. 방수 공사 450만 원. 벽지 교체 80만 원, 한 달 사이 수리비로 11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세 수입은 280만 원인데 수리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카드론으로 긴급히 충당했습니다. 금리는 연 15%였고 월 이자가 추가로 14만 원 늘어났습니다. 5월 초 3층 전세 세입자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 또 돌려줘야 했어요. 아내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금리 연 13%, 월 이자 76만 원. 이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총 22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280만 원, 관리비 40만 원 빼면 240만 원, 이자 225만 원 내고 나면 고작 1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솔직히 말했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더 버티다가는 빚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원을 어디서 구하죠?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었어요.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추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많다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2금융권을 알아보라고 조언했어요. 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을 추가 담보로 잡고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금리는 연 12%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었죠. 기존 대출이자 65만 원에 70만 원이 추가되니 총 135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통장에서 7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숨이 막혔어요. 빈방에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조건을 낮췄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 원이던 것을 보증금 500에 월세 32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3월에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4층 세입자 2명이 동시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어요. 공실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수입이 280만 원으로 급감했어요. 관리비 40만 원 빼고 이자 135만 원 내면 순수익은 10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 중순 관리 아주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4층 보일러 2대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10년 넘은 구형이라 부품이 없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대당 180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3층 화장실 배관이 터졌습니다. 아래층까지 물이 새서 천장 수리까지 해야 했어요. 총 비용 220만 원. 4월 들어서는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층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다 망가졌어요. 방수 공사 450만 원. 벽지 교체 80만 원, 한 달 사이 수리비로 11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세 수입은 280만 원인데 수리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카드론으로 긴급히 충당했습니다. 금리는 연 15%였고 월 이자가 추가로 14만 원 늘어났습니다. 5월 초 3층 전세 세입자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 또 돌려줘야 했어요. 아내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금리 연 13%, 월 이자 76만 원. 이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총 22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280만 원, 관리비 40만 원 빼면 240만 원, 이자 225만 원 내고 나면
고작 1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솔직히 말했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더 버티다가는 빚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5월 둘째 주 부동산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중개사는 현재 상태로는 6억 2천만 원 정도에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10개월 전 9억 5천만 원에 샀던 건물이 6억 2천, 3억 3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중개사는 신축들이 입주하면서 기존 건물 가격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실이 많은 건물은 더 가격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6월 초 연락이 왔습니다. 6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었지만 중개사는 지금이 적기라고 했어요.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10개월 전 꿈에 부풀어 도장 찍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악몽을 끝내기 위해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6월 말 잔금 처리가 끝났습니다. 6억이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대출금 1억 5천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억 4천만 원을 갚으니 3억 1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1년 전 투자한 돈 6억에서 거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빚이 남아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드론 1천만 원이 아직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초 30년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6억 5천만 원에 매매됐어요.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투룸 전세 3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6억 5천에서 3억 5천 빼니 3억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카드론 1천만 원을 갚고 아내 명의로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 1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새 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됐어요. 짐을 다 넣을 공간도 없어서 많은 물건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정리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8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좁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탓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다고 했어요. 작은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직 빚 1억 원이 남아 있었고 생활도 해야 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1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10월 초 겨우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210만 원, 1년 전만 해도 월세로 42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경비로 210만 원을 버는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정문 경비실에 앉아있는 첫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33년간 양복 입고 출근하던 팀장에서 경비복 입은 경비원이 된 겁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 새벽까지 운전하며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더 벌었어요. 아내도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160만 원이었어요. 우리 부부 합쳐서 415만 원, 생활비 220만 원 쓰고 남은 빚에 이자 50만 원 내면
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 나갔어요. 이 속도면 7년 후에는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작은 딸도 복학해서 내년에 졸업 예정이에요. 가족들은 이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함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저녁에 모여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1년 전 큰 집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월세 수입의 환상을 버리세요. 매달 400만 원씩 받는다는 말은 모든 게 완벽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은 즉시 줄어들어요. 둘째, 나이 들어 빚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할 시간이 있지만 예순에 실패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30년, 40년 일해서 받은 돈입니다.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조금씩 쓰는 게 최선입니다. 넷째, 전세금 반환 리스크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 반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섯째,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0년 된 건물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한번 수리하면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일곱째, 신축 경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새 건물이 생기면 기존 건물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박하게 사는 것의 가치입니다. 저는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지금은 경비로 일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진짜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저 같은 나이대의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교훈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